요즘에 부모님들이 이제 푸땡 이런 거 대량 구매가 싸니까 엄청 많이 이렇게 사주시면 그런 수많은 지우개들 중에 하나고 수많은 연필 중에 하나니까 그 아이에게 크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네 거 아니야? 하면 모르겠는데요 이러다가 이름표 보고 이거 내 거네. 그런 것들이 바로 문해력이 연결되는 게 근데도 안 하려고요. 나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여름방학 때 간 데가 없어? 부산 여행을 갔어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럼 부산에서 뭐 했어? 부산에서 수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수영을 했어? 그러면 누구랑 갔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사촌들이랑 갔는데 수영을 했는데 선생님 그런데 거기서 아빠가 튜브를 막 밀어준대. 그런데 이러면서 말을 덧붙이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마침반입니다. 여기저기서 문해력이 부족하다, 문해력을 키워줘야 된다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20년 이상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또 가르치고 웃고 울고 하시는 선생님이자 작가님을 모시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저는 초등교사 20년 차이고요. 교육학 박사이고, 이번에 추격자 오감문해력을 지은 홍예진이라고 합니다. 문해력이란 단어가 들어간 책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작가님이 말씀하실 때 문해력은 단순히 네.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아니라 네네네. 그 오감으로 이렇게 풀어내셨는데 그 네네.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기다려졌던 것 네네. 같아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공부 정서와 공부 머리의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공부 정서랑 공부 머리는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공부 머리가 잘 되려면 공부 정서가 밑바탕이 제대로 받쳐줘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마음이 열려야지 애들이 귀로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뭐 입으로 말하든지 글로 쓰든지 모든 것들, 모든 언어 자극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잘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그런 공부머리들이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 공부 정서가 조금 더 위에 밑바탕이 있잖아요. 있어야 네네. 된다. 문해력을 키워줘야 돼. 그럼 책 네네. 많이 읽혀야 돼. 네네. 라고 이제 네네. 가잖아요. 저자님께서는 아이들이 이 글이 아닌 글자만 보고 네네네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감 문해력의 관점에서 네. 부모님들이 아이의 문해력을 오히려 네. 망치고 있는 좀 결정적인 실수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기라는 것 자체가 보이는 걸 읽는 게 아니라 사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읽어내는 능력을 일기라고 하잖아요. 작가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나 의견,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작가가 쓴 그 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전해주고 싶고 어떤 감정 같은 거를 전해주고 싶어 하는지 그걸 읽어내야 되는데 이 텍스트 자체 그 글자만 읽어내는 거에 중점을 주다 보면 글 너머에 있는 거를 간과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길러주려면 애들한테 이 관찰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곳곳에 의미장치 같은 거를 심어놓잖아요. 저희가 잘 아는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연결어 같은 거 그리고 하지만 하고 글의 방향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 글 속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보다 보면 이 표현이 자꾸 반복되는 거 보니까 이 작가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관찰력이 필요한데 이런 관찰력을 키워주려면 아이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한 글이라도 깊게 읽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이 약간 불안하거나 조바심이 나다 보니까 얘가 빨리 읽었으면 좋겠고 빨리 뭔가 찾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거실 서재하라고 해서 책도 대량으로 집어넣고 이걸 다 언젠가는 보겠지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책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게 부담이 안 돼줄 수 있지만 책을 처음 접한다든지 책 읽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빽빽하게 책이 꽂혀져 있는 걸 보고 난 못 읽겠다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애만 처지는 게 아닐까? 빨리 읽었으면 좋겠다. 많이 제공하면 얘들 잘 읽겠지? 계속 그런 식으로 조바심과 불안을 보여주시게 되면 아이의 문해력을 키우는데 저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실 현장에서 보면은 지우기가 떨어지거나 뭐 연필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주인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이들은 찾으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그 말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근데 그 행동이 아이의 네. 문해력을 떨어뜨린다고 말씀하셔서 네네네. 그럼 왜 그러지? 궁금했거든요. 그게 왜냐면 연필 한 자루 한 자루를 소중하게 다루고 내 지우개도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애들은 글자를 접할 때에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만 요즘에 부모님들이 이제 푸땡 이런 거 대량 구매가 싸니까 엄청 많이 이렇게 사주시면 그런 수많은 지우개들 중에 하나고 수많은 연필 중에 하나니까 그 아이에게 크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 지우개인지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거 니 거 아니야? 하면 모르겠는데요 이러다가 이름표 보고 이거 내 거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친구들이 세상을 섬세하게 보고 잘 관찰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문해력이 연결되는 게 저희가 글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안에 수많은 요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의미장치들이 많이 숨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쓱 하고 지나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량 구매한 이런 경우 말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한 자루씩 사고 잃어버렸을 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엄마 이거 잃어버렸어요 하고 다시 사러 가기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쓰레기 한번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0천만 명 정도 보셨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게 본인들도 어렸을 때 연필, 지우개 하나하나를 소중히 녹였을 때 내가 모든 것을 관찰할 때 항상 섬세하게 보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저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정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네네네. 저도 굉장히 많이 네네네. 반성을 했습니다. 아, 왜냐면 저도 쉬우니까 사실 네네네. 요즘에는 오프라인 문구점도 잘 없으니까 네네네. 푸땡 같은 거 네네네. 여기서 무조건 세트로 많이 네네네. 사주다 보니까 물론 교실에서도 네네네. 그렇겠지만 집에서도 네네네. 지우개가 굴러다니거나 막 이렇게 맞아요. 여기저기 다 떨어져 있어도 네네.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내가 실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네네. 했는데 그 글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결국 관찰력과 맞아요. 이어진다는 이제 글을 보면서 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쿠팡, 아니, 쿠땡? 이런 데서 나와줘도 돼요. 사도 잃어버렸을 때, 이거 같이 찾아보자 하는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한 개씩 이렇게 주시면 괜찮은데, 이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네가 필요할 때 그대로 쓸, 이렇게 되면 물건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찰력을 되게 중요하게 네네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관찰력으로부터 표현력이나 네. 관찰력으로부터 이해력이 또 네, 나오고 맞아요. 그게 문해력이라는 네, 게 맞아요. 연결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애들이 처음에 초기 단계 때 쓰는 과정에서 물건 하나를 볼 때, 예를 들어 사과를 하나 본다고 하면, 얘들아, 사과는 어떻니? 하면, 사과 빨갛고 동그래. 이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과에 대해서, 누를 한번 보고, 자, 사과를 한번 보자. 이 부분은 어때? 선생님, 이 부분에는 약간 몽이 들어서 약간 검붉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동그란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 이쪽에서 보면 어때? 이쪽에서 보면 어때?라고 하면 아이가 눈으로 보면서 폭 들어간 부분도 보고 그리고 완전히 동그랗지 않는다는 걸 아이가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만져봤을 때 사과가 그냥 매끈매끈하지만은 않잖아요. 도돌도돌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아이들이 말해보고 직접 관찰하고 그걸 써보게 해주면 이 아이는 사과라는 게 단순히 빨갛고 동그랗다는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칼로 잘라서 맛봤을 때, 잘랐을 때도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 하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관찰하다 보면 더 내 글에 반영되고 내가 쓰다 보면 나중에 묘사한 글을 볼 때도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 있구나 하는 걸 더. 자기가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고가 확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관찰하다 보면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하면서 여러 단어를 쓰게 되잖아요. 매끌매끌하다, 도툴도툴하다, 뭐 다양한 단어들이 있다는 걸 엄마 아빠랑 얘기하면서 단어도 확장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확장된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글에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런 단어들을 또 다시 글에서 만났을 때 이게 이런 표현이었지 하고 발견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오감이라고 하시면서 네네.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 근데 마지막이 네, 마음.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왜 맞아요. 문해력의 마지막 완성은 네. 마음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제일 기반이 돼야지 잘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언어 자극을 준다고 해도 듣기나 읽기나 말하기나 쓰기 상황에서 그 아이가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없다. 나는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해. 나는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난 이게 무서워서 나 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마음에 저항감이 있다면 어떤 입력이 들어와도 그 아이에게는 그냥 튕겨낼 뿐이잖아요.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학교에 있을 때 감정 소통이 잘 되고 이런 아이들이 확실히 좀 더 뛰어난. 그렇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학적인 그런 글을 대할 때도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 등장인물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이입을 엄청 예, 잘해요. 예. 그리고 공감도 잘하는 편이고 그런 친구들 보면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감정적으로 표현을 잘하고 수용을 잘 받았던 친구들이 많아요. 너의 말은 모두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바탕이 돼서 다른 친구들이 얘기할 때도 잘 들어주고 자기 말도 잘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 언어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단단한 마음이 바탕이 돼 있으면 외부에 있는 모든 언어적 자극들 같은 것도 자기 안에서 잘 통합돼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사고를 확장하고 자기 말로 더 넓혀갈 수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작게 되죠.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글쓰기 아이들 좋아하나요, 학교에서? 사실 싫어하죠. 그쵸. 결국은 아이들이 많이 읽고 말하고 했으면 마지막에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네네네.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아이들을 글을 쓰게 하는 게 저도 가장 네네네. 제일 어렵더라고요. 글쓰기를 죽기보다 더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건 애들이 글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는 내가 말하는 게 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서 쓰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감이 마음의 벽이 높은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글쓰기가 훨씬 어렵다는. 네네. 학교에서도 보면 우리 한번 써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생님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그냥 술술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기 말한 게 다 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걸 경험한 친구들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쓰려면 뭔가 내가 뭘 짜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친구들은 쓰기를 어려워하는데 그런 친구들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저항감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애들한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쓰는 거는 완벽하게 쓰지 않아도 돼? 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애들이 방학 끝나고 와서 왔을 때 얘기하면 얘기거리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도 안 하려고 해요. 나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여름방학 때 간 데가 없어? 부산 여행을 갔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부산에서 뭐 했어? 부산에서 수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수영을 했어? 그러면 누구랑 갔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사촌들이랑 갔는데 수영을 했는데 선생님 그런데 거기서 아빠가 튜브를 막 밀어준대. 그런데 이러면서 말을 덧붙이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그럼 그냥 얘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줘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말한 거 진짜 많은데 그거 그대로 써보면 되는데 써볼래? 하고 써보게 해요. 네.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말로 말한 게 쓰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험을 한 번 하고 나면 여러 번 하고 나면 이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저희 어른도 처음에 앉아서 쓰려고 하면 막막하고 뭘 써야 되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생각의 문구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진짜 딱 한 문장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문장이 아이들에게 나올 수 있게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물꼬를 트는 게 결국 이제 아이랑 대화를 네네. 하면 되겠네요. 네. 그 생각 못했어요. 네, 제가 책에서 그 대화 예술을 되게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쓰기 지도라는 것도 아예 문해력 지도라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주기만 하면 가능하구나. 이런 걸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인이 됐는데 이미 네. 아이가 쓰기든 뭐 네. 말하기든 책도 잘 안 읽고 더 지나서 중등 고등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네네. 갈등이 불 떨어진 네네네네. 부모님들이 빨리 할 수 네.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가장 빨리. 일단 저학년의 경우에는 책을 잘 안 읽는다. 그러면 이야기를 싫어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러면 뭐 그 안에서 이야기 구조라든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이입을 한다든지 공감을 하든지 그런 감정의 흐름 같은 것도 듣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정의적 요소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거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얘들 너무 늦었는데 빨리 해야 되겠다면서 훅
뛰어넘어서 그쪽으로 가시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 나이대에서 가질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라든지 사고 능력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일단 믿어주셔야죠. 그래서 책을 싫어한다. 그러면 같이 읽어주세요. 안 읽을 것 같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자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옛날 경험을 떠올려서 보면은 저는 6학년 때도 엄마가 이렇게 아플 때 손 슬쩍 잡아주시는 것만 해도 좋고 엄마가 옆에서 책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좋았거든요. 아이들이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또래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그래도 부모님이 먼저예요 사실은. 아이가 책을 싫어한다? 그러면 그 단계를 뛰어넘지 마시고 같이 읽어주세요. 이 단계가 저학년 때는 뭐 되게 오래 걸렸다? 이 아이들이 이미 자라있기 때문에 이 기간 자체가 되게 축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져주신 다음에 넘어가시려고 하지 그런 기본기들을 무시하고 넘기지 마시고 빨리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은 저학년 때보다는 훨씬 잘 받아들이고 발전할 겁니다. 저학년 때 네. 마땅히 했어야 될 부분을 그냥 네. 이제 지났으니까 네. 그거 패스 이렇게 하지 네. 말고 그 짧게라도 훨씬 더 네네네. 효율적으로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중심 내용 찾기, 중심 문장 찾기 이렇게 글의 구조를 분석하는 걸 배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학년들이 좀 모른다고 하시면 예시를 잘 적어놨거든요. 연결어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그래프들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팁들을 되게 많이 세워놨는데, 아, 이건 아니, 중학년 때 해야 되는데 우리 애가 하기 좀 부끄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그냥 아이랑 1대1로 같이 하는데 비교를 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아이랑 같이 해주세요. 같이 연결어를 찾고, 그래, 해시 문장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내 말로 어떻게 요약하는지, 엄마 아빠 같이 해주시면 아이의 문해력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질문, 이건 정말 최악이다, 최악의 질문, 이런 것들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고의 질문이라고 하면 책에도 나왔는데 아이에게 따뜻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마주물 질문. 최악의 질문이라고 보다는 저는 최악의 말이나 비언어적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말할 때 그 아이의 말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컷들을 하신다든지 아이도 질문을 처음에 들었을 때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이에게도 그 질문을 소화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들마다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다려주시지 않고 너는 왜 말을 못해? 이렇게 다그치듯이 얘기하시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국엔 아이에게 나의 말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을 닫게 되는 상황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최악의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애들이 보통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보면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손으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감정을 감추고 오히려 더 막 발끈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보면 부모님들이 서로 소통할 때 좋은 말로 소통하시지 않고 서로 비난하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셔도 되는데 표현하시지 않고 숨기신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아 나의 슬프고 뭐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구나. 그리고 소통할 때는 이렇게 감추는 거구나.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서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감정을 건전하게 표현하고 자기가 수용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충분히 갈등이 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들이 엄마 나는 슬퍼, 엄마 나는 여기가 다쳐서 너무 아프고 짜증이 나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힘들 게 아니야.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정은 나쁘고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가지고 그 2차적인 행동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행동이 아니라 그 감정 자체를 가지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부모님도 역시 감정을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애들이 감정 표현에 있어서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집에서 감정 표현의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에 보면 제가 많이 실어놨거든요. 감정의 무드 메타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저녁에 마무리하는 시점에 아, 오늘 감정은 어땠어? 엄마는 오늘 조금 낙담했어. 낙담이 뭐예요?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 이런 단어는 이럴 때 사용하는 거구나. 나도 이렇게 표현해야지 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아이와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그 경험을 가정에서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읽어달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 또 읽어줘. 그래서 오늘도 또 이걸 읽어줘. 부모님들은 항상 그 엄마들은 걱정이 네. 이거 새로운 거 읽어야 되는데 자꾸 네. 같은 거 가지고 오는 아이들. 관찰력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얘기를 해드릴 수 있냐면 저희는 같은 책 500권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밤마다 자꾸 들고 오니까 그래서 저랑 남편이 돌아가면서 읽어줬는데 반복해서 읽었을 때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익히는 게 아니라 아, 이 이야기 속에는 구조가 있구나라는 걸 익히게 돼요. 두 번째로는 애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이 이야기 줄거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자꾸 듣다 보면 그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그 등장인물들의 감정에 이입을 하게 돼요. 아, 얘는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런 감정,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던 말과 글 너머에 있는 의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게 되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상력이 처음에 상상했던 거랑 나중에 상상했던 거랑 점점 더 확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집중하지 않았던 단어들에 대해서도 집중하게 돼서 자꾸 듣다 보면 이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읽어주세요. 애들한테는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하고 나중에 글쓰기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그때 문해력이 진짜 네, 맞아요. 그 타이밍에 딱 잘하게 되니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반복해서 읽어주고 지하철 방송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상의 순간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길러주게 돼 있거든요. 이 오감 문해력이 뭔지 정말 명확하게 오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좀 우리 학부모님들께 네.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문해력이라는 게 뭐 되게 거창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상에서 충분히 길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 콩나물 보면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냥 밑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것 같고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새 콩나물 딱 자라나 있는 걸 보시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 문해력도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다정한 언어와 다정한 질문으로 애들한테 질문해 주시고 함께 나눠주시고 이런 순간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이들의 문해력은 다 자라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조금만 힘을 내셔서 아이들과 함께 일상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정한 언어로. 네, 오늘 귀한 말씀 또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